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특강.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 기출된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산업기사 응시자가 좀 적다 보니까 기출문제 복원율이 떨어져요. 자, 정확하게 복원된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출 용어는 우리 정보처리 기사에서 정리한 용어들, 자, 그러한 용어들 중에 없던 용어들, 자, 정보처리 기사에서 출제되지 않은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렵게 출제된 용어들, 자, 물론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정보처리 기사에서 기출된 데이터베이스 용어보다 기출된 용어만으로 봤을 때 산업기사 기출 용어가 더 어렵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특히 영어로 출제된 용어가 많아요. 자, 두 장을 딱 놓고 여러분 보시면은 정보처리 기사보다 산업기사 쪽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만 알고 계시면 의외로 정보처리 기사보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산업기사 쪽이 조금 더 쉽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용어들 한번 쭉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2005년 4회 기출된 용어들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평이했어요. 자, 외래키, 참조 무결성, 컬럼, 도메인 무결성, 응용 시스템. 자, 전체적으로 익숙한 용어들이죠. 자, 응용 시스템이라고 하면 DBMS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 데이터를 응용 시스템으로 넘겨주면 자, 응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기사패스.com의 홈페이지 하나가 하나의 응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006년 1회 시험 문제에서는 SQL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where, distinct, 자, in, some, like 연산자, 자, 그리고 is가 출제됐어요. 자, distinct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중복을 제거하고 가져온 옵션입니다. 자, 2006년 2회 산업기사 시험 문제 용어를 보면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됐죠. 자, 스킴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가 스킴으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인스턴스, 릴레이션 인스턴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디그리 또는 카디널리티. 자, 디그리 속성의 수와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 자, 그리고 원자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출됐어요. 자, 문제가 뭐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생소한 용어라거나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추어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2006년 4회 시험 문제에 보면은 create table, 자, SQL 명령이 나왔고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 키가 출제됐습니다. 자, 체크 옵션이 나왔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SQL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그죠? 자,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 특정 속성 값을 체크, 점검하는 체크 옵션이 나왔고요. 자, 포린 키가 나왔네요. 자, 외래 키, 그리고 얼터 테이블, 이렇게 해서 자, SQL 파트가 2006년 4회 때 출제가 됐어요. 자, 이러한 용어들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됐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느껴지죠. 자, 2007년 1회 정합성이 출제됐네요. 자, 정합성은 무결성과 비슷한 용어다. 정확성을 의미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정리했습니다. 개체 무결성. 자, 개체 무결성 원칙 아시죠? 자, 개체 무결성 하면은 기본키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본키로 설정된 속성은 널값이 올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키가 또 나왔네요. 개체 무결성과 기본키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죠.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자, 속성이 나왔고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이 출제가 됐네요. 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사 기출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용어들이 출제됐어요. 물론 뭐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출제된 용어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정리하시고요. 자, 2007년 2회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1대1 관계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됐어요. 자, 교차 엔터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n 대 m의 관계를 연결할 때, 이런 다대다 관계를 연결할 때, 자, 다대다 관계, 관계도 하나의 엔터티로 구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 릴레이션이 있다면 학생은 어떠한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할 때 이 수강이라고 하는 관계, 자, 우리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학생 릴레이션과 과목 릴레이션을 자, 이렇게 연결해서 수강이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 학생이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될 때 n 대 m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세발표기법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대다 관계일 때는 이러한 관계를 뭘로 만들어요? 관계를 릴레이션으로 만들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교차 엔터티라고 말씀드렸죠. 교차 엔터티.
자, 그래서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가 됐고요. 기억해 두시고요. 참조 무결성, 그 다음에 조인이 출제가 됐네요. 자, 이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용어만 좀 특이하게 새롭게 출제가 됐으니까 기사에선 이런 용어 나온 적 없었죠? 이런 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2007년 4회 때 옵셔널이 출제됐네요. 선택 필수 관계 기억나십니까? 자, 옵셔널. 그리고 반대 개념이 뭐예요? 맨데토리죠. 그죠? 필수 관계, 맨데토리, 그 다음에 옵셔널. 반드시 있어야 될 때,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대응될 때 필수 관계입니다. 맨데토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때. 선택적일 때 옵셔널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관계를 표시할 때 A라고 하는 개체와 B라고 하는 개체 관계를 표시할 때 반드시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어야 하느냐. 그런 필수 관계죠.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응되는 값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옵셔널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널이라고 하는 게 출제됐네요. 참조 무결성, 그리고 무결성, 개체 무결성. 자, 무결성과 관련된 용어가 출제됐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였고 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물론 지금은 당연히 옵셔널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때 시험 당시만 하더라도 자, 옵셔널 이 1번 문제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카티전 프로덕트 관계 대수가 출제됐네요. 그죠? 자, 카티전 프로덕트 교차곱,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따라서 모든 튜플 값을 서로 교차시켜서 연결시키는 조인 연산을 수행할 때 카티전 프로덕트를 수행하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걸러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관계 대수에서 특히 조인 연산을 수행할 때 카티전 프로덕트는 중요합니다. 교차곱이라고 하는 카티전 프로덕트. 자, 선택, 셀렉트. 그다음에 세타 조인. 자, 세타 조인. 조인 연산이 좀 출제가 됐네요. 역시 기사에서도 세타 조인은 출제된 적이 없죠. 내추럴 조인은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죠? 아하. 자, 따라서 2008년 1회 시험에 출제되는 세타 조인이라든지 조인 연산자라든지 또는 뭐 내추럴 조인의 자연, 내추럴 이러한 용어들 자, 기사에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눈여겨 한 번씩 봐두시고요. 뭐 뜻은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 조인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008년 2회 문제를 보면 1대1, 1대 다 관계가 출제됐고요. 유일성. 자, 뭐가 출제됐을까요? 후보키의 특성이 출제됐겠죠. 유일성과 최소성.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나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소성이 있어야 되고 후보키는 최소성을 만족하고 또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고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왔겠죠. 그죠? 자, 따라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2008년 사회 보면은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자,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뭐냐면, 마스터 디테일 관계라 그래요. 마스터 디테일 관계.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죠. 자, 혹시라도 또 기사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마스터 디테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다시 말하면, 디테일은 상세하다는 뜻이잖아요. 디테일.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관계는 뭐냐면, 계략 관계. 요 놈은 상세. 다시 말하면, 두 릴레이션이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다면 이 제품이라는 릴레이션을 모든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좀 너무 많아진다 속성이. 그럴 때는 자, 아예 마스터 디테일 관계를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많이 활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관련돼서 A라고 하는 속성, B라는 속성, C, D라는 속성은 많이 활용되는 속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E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제품과 관련된 거지만 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EFG를 따로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자, 물론 여기 이제 A를 넣어야 되겠죠. 자, 속성값을 A로 추가해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A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EFG 이렇게 해서 이 A를 가지고 이 테이블을 찾아가게. 그래서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부모 테이블을 의미해요. 부모 테이블로 생성되고요. 디테일은 자식 테이블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세 테이블이에요. 상세 테이블.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분명히 제품에 포함시키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면 굳이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지면 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럴 때 아예 디테일 테이블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부모 테이블이 되고 얘는 자식 테이블이 돼서 두 테이블을 서로 연결하면 완벽한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될 때 이때 마스터 디테일 관계다. 따라서 마스터는 부모 테이블, 디테일은 자식 테이블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테이블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마스터 디테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디테일이 가로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뭐 마스터 테이블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겠죠. 그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스터 테이블. 이 마스터 테이블을 같은 내용이지만 또 보충하는 또 상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테이블. 이것을 디테일이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마스터 디테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터 테이블은 부모 테이블로 생성되고요. 디테일은 자식 테이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스터 디테일 이런 용어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후보 키, 외래 키, 참조 키. 자, 키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죠. 기본 키, 후보 키, 외래 키, 참조 키. 자, 익숙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충분히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디테일이라고 하는 용어 총 정리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두실 용어들은 자, 일단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 용어, 자, 그리고 옵셔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좀 눈여겨봐두시고요. 자, 카티션 프로덕트 교차곱 기억해두시고요. 자, 세타 조인이라든지 또는 연산자 또는 내추럴 조인 이런 용어들. 자, 유일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가 됐네요. 유니크니스.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됐죠. 자, 이런 용어는 우리 기사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용어들이니까 특히 마스터 디테일 관계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두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009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2009년 3정규형이니까 이행적 함수 종속이 나왔네요. 자, 후보키가 나왔고요. 자, BCNF. 자, BCNF는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이어야 한다니까 후보키가 나왔겠고, 자, 대체키가 나왔네요. 그죠? 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하죠. 자, 따라서 용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 2009년 2에 보면 외래키, 접수 종류. 자, 접수 종류라고 하는 건 속성명이죠. 자, 접수 종류라는 속성명. 그 다음 조인, 내추럴 조인이 나왔겠죠. 그리고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왔겠네요. 자, 조인과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출제가 됐고요. 자, 2009년 4회 시험에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올랩, 그리고 롤랩. 자, 그리고 데이터마트, OLTP. 자, 올랩과 OLTP. 기억나시죠? 정리된 거. 이건 분석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자, 이거는 트랜잭션 처리입니다. 데이터가 거래되는 걸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 따라서 은행에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되고 또 출력되고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고 이런 모든 업무는 OLTP 업무라면 그러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올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올랩의 다양한 형태로 롤랩도 있고요. 우리 이전에 배운 것처럼 몰랩도 있어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분석.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친 홀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출제됐으니까 정리들 해두시고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용어들이 출제가 됐네요. 자, 일단 익숙한 용어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0년 1회 때 이제 병행 제어와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로스트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롤백, 스케줄, 그로잉, 타임스탬프. 어려웠죠. 2010년 1회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런 것들 다 정리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라든지 그로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된 겁니다.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용어들 뭐냐? 우리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잠시 뒤에 정리를 해볼 거고요. 2010년 용어 보면 인테그러티, 무결성이죠. 자, 애트리뷰트, 트리거, 밸류 인. 자, 값이 어떠한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value in을 쓰겠죠. 자, 그다음에 with grant option이라고 하는 거. 자, with grant option은 뭐예요? 자, 이 명령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거 언제 쓰이는 겁니까? 우리 어떠한 권한을 줄 때 그랜트 명령 있잖아요. DCL 명령 중에 반대 명령 권한을 뺐을 때는 revoke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자, 그랜트 명령을 사용할 때 그 권한을, 동일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이게 바로 뭐예요? with grant option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출제됐네요. 자, 따라서 일단 2010년 1회에 출제된 이 용어들은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는 용어들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자, 밸류잉이라든지 또는 자, with grant op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도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죠. 자,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용어들은 다 우리 많이 봤던 용어들입니다. 그죠? 자, 됐어요. 요런 정도의 용어들. 자, 그러면 2010년 1회에 출제됐던 이 용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가지고 용어들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병행 수행을 할 때 문제점. 데이터베이스에서 병행 수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동시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 따라서 병행 수행을 할 때 문제점. 이 부분이 아직까지 기사에서 기출 안 됐죠. 따라서 정보처리 기사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이미 로스트 업데이트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 연쇄복귀라고 하는 캐스케이딩 롤백도 출제됐어요. 그러면 비완료 의존성, uncommitted dependency 또는 모순성, inconsistency 다 출제될 수 있어요. 영문으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갱신분실,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영문으로 출제됐죠. 그 다음 비완료 의존성 uncommitted dependency. 자, 그 다음 모순성 inconsistency. 자, 마지막 연쇄복귀 cascading rollback. 자, 이미 출제된 용어는 갱신분실 lost update가 출제됐고 그 다음 연쇄복귀가 출제됐죠.
자, 그러면 자, 이 파트는 다시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또 어려워들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갱신분실, 로스트 업데이트 이미 출제됐죠.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같은 자료를 공유해서 갱신할 때 갱신 결과 일부가 분실되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트랜잭션 1번이 있단 말이에요. 자, 트랜잭션 1번이 A라고 하는 변수값을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 2번이 있어요. 트랜잭션 2번도 똑같이 A라는 변수값을 가져가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자,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보고요. 트랜잭션 1번은 자, A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플러스하는 연산이고 트랜잭션 2번은 A에다가 20을 플러스하는 명령이라고 해봐요. 근데 얘도 10을 가져갔고 얘도 10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 10 더하기 10을 해서 결과 20을 만들어내겠죠. 자, 요놈은 10 더하기 20을 해서 30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A가 저장을 하면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20으로 바뀌어요. 근데 또 B가 트랜잭션 2번이 또다시 저장을 하면 20이 없어져 버리고 30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이때 로스트 되는 값이 뭐예요? 요 놈이 로스트잖아요. 그죠? 아하. 똑같은 값을 가져가서 얘가 처리하고 얘가 처리하면은 시간차에 의해서 얘가 먼저 저장을 하고 요 놈이 나중에 저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20이라는 이 값은 다시 말하면 트랜잭션 1번의 결과값이 로스트가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로스트 업데이트예요. 트랜잭션 1번이 다 끝나고 나서 20이라는 값을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트랜잭션 1번과 트랜잭션 2번이 동시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가 처리하다 보니까 자, 저장하는 시간차에 의해서 얘가 먼저 저장되고 요놈이 나중에 저장되면 요놈이 먼저 저장한 20이라고 하는 이 결과값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갱신분실, 로스트 업데이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비완료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수행이 실패한 다음에 회복되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실패한 갱신 결과를 참조하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A라고 하는 값이 1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번이 이 10이라는 값을 가져가요. 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한 후 근데 자, 이 트랜잭션이 계속 실행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연산을 실행해서 트랜잭션이 끝나요. 근데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A는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A에다가 20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해보죠. 여기서 연산이 끝났다 그래봐요. 트랜잭션이 끝난 겁니다. 연산이 끝난 겁니다. 트랜잭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을 먼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덮어쓰기를 했다라고 보죠.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A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30이라는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트랜잭션 2번이 예를 들어서 이 30이라는 값을 가져가서 씁니다. 자, 트랜잭션 2번이 A 변수 값을 가져가요. 30이라는 값을 가져오죠. 근데 자, 트랜잭션 1번이 여기까지 실행되고 이 결과를 일단 저장을 했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값을 저장할 때는 어떠한 연산 결과가 나올 때 즉시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지연 갱신이 있잖아요. 지금 즉시 갱신을 했단 말이죠. A 값 10을 가져가서 20을 더해서 30이라는 결과값을 즉시 갱신을 해서 A 변수 값을 30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30이라는 값을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30이라는 값을 가져가서 뭔가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트랜잭션 1번이 연산되다가 뭔가 문제 발생했어요. 뭔가 문제 발생해서 롤백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트랜잭션 1번이 롤백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30이라는 값은 뭐예요? 중간 결과 값으로 아무 의미 없는 값이죠. 쓰레기 값이죠. 이러한 값을 지금 트랜잭션 2번은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완료 의존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수행이 실패한 후 롤백 되기 전에 자, 롤백 되기 전에 이전 데이터인 30이라고 하는 값을 이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가서 쓰게 되면은 이 연산은 뭔가 잘못됐고 롤백 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 결과 값인 3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쓰레기 값이에요. 더티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셨죠? 쓰레기 값인데 이것을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uncommitted dependency. 자, 커미트가 되지 않은 데이터, 롤백 되기 이전의 데이터, 다시 말하면 이건 더티 데이터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얘가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비완료 의존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비완료 의존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모순성입니다. 자, 모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번이 있고 자, 트랜잭션 2번이 있다 그래봐요. 그리고 A라는 변수도 있고 B라는 변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 10이라는 값이 있고 B라는 변수는 예를 들어 30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보죠. 근데 트랜잭션 1번도 A 변수를 가져가 처리하고 B 변수 두 개를 다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트랜잭션 2번도 A도 가져가고 B도 가져가서 지금 처리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트랜잭션 2번은 잠시 뒤에 가져가는 걸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트랜잭션 1번이 두 가지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A 값을 가지고 와서 10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고요. B 값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20을 더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3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자, 이 결과값이 얼마로 바뀌겠어요? A가 2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30을 더해서 얼마가 될까요? 50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연산이 요 놈이 먼저 수행됐다라고 해봐요. 자, 연산이 실행되는 시간을 봤을 때 A 플러스 10을 먼저 수행하고 트랜잭션이 그리고 나서 B 플러스 20을 수행해야 트랜잭션 1번이 끝난다고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잭션 1번이에요. 그럼 먼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죠. 자, 즉시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0을 해서 20이라는 결과값으로 자, A 값이 바뀌어요. 10에서 20으로 바뀌죠? 이런 상태에서 트랜잭션 2번이 A, B 값을 가져가면 20이라는 값을 가져가고 B 값은 30이라는 값을 가져가죠? 이게 모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두 개의 변수 값으로 얘가 B까지 처리가 완전히 끝나서 B도 50으로 바뀐 다음에 20과 50을 가져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이 중간 과정에서 A에다 10을 더해서 자 10이라는 값에 10을 더해서 A 값이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 결과 값을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B 변수 값은 아직 A가 트랜잭션 1번이 처리하지 않은 30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온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는 중간 처리 값을 가져오고 하나는 처리되기 이전 값을 가져와 버린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개의 변수 값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데 하나의 변수 값은 이 트랜잭션이 처리되면서 결과 값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다른 변수 값은 이 변수 값은 아직 트랜잭션이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 바꾸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2번이 A, B 값 두 개를 가져갈 때 요 놈은 바뀐 값을 가져가고 요 놈은 바뀌지 않은 값을 가져가잖아요. 됐어요? 자, 따라서 이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인컨시스턴시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연쇄복귀라고 하는 캐스케이딩 롤백도 이미 출제됐죠. 캐스케이딩 롤백은 병행 수행되던 트랜잭션이 하나가 문제 생겼어요. 롤백하는 다른 트랜잭션도 함께 롤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변수를 똑같이 트랜잭션 1번이 가져가 처리하고 트랜잭션 2번이 가져가 처리한다면 트랜잭션 1번이 뭔가 처리되다가 문제 발생해서 롤백돼 버리면 자, 이놈도 같이 롤백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에요. 근데 롤백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롤백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연쇄복귀예요. 자, 이 A 변수 값을 두 트랜잭션이 가져가 썼기 때문에 트랜잭션 1번이 뭔가 문제 발생해서 롤백을 했다면 그러면 트랜잭션 2번도 A 변수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값으로 롤백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롤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연쇄복귀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병행수행의 문제점, 갱신분실, 로스트 업데이트나 비완료 의존, 인컨시스턴시, 모순성, 캐스케이딩 롤백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념 이해하시고 시험장 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스케줄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됐죠. 자, 스케줄은 직렬 스케줄과 비직렬 스케줄로 나눕니다. 자,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사람이 동시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트랜잭션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트랜잭션의 연산들이 어떻게 실행되도록 할 것이냐. 자, 우리 마치 연예인들의 스케줄 관리를 하듯이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스케줄링처럼 자, 이것을 뭔가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직렬 스케줄 방식이 있고 비직렬 스케줄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직렬 스케줄 방식은 트랜잭션에 포함된 연산을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4단계의 연산이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 4단계의 연산을 이렇게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1번 연산 끝나고 나면 2번 연산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3번 연산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4번 연산 들어가게. 그래서 직렬 스케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CPU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떨어짐으로 비효율적인 거죠. 이에 반해서 비직렬 스케줄은 자, 수행 순서와 상관없이 병행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인터리빙 방식으로 자, 여러 연산이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비직렬 스케줄입니다. 따라서 CPU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로잉이 출제된 적이 있죠. 그로잉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됐습니다. 이건 2단계 로킹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용어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2단계 로킹, 성장 단계 그로잉이 있고요. 그리고 축소 단계라고 하는 슈링킹. 자, 출제된 건 뭐가 출제됐어요? 요 놈이 출제됐잖아요. 그로잉. 자, 이렇게 해서 가로쳐서 출제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슈링킹도 출제될 수 있겠죠? 성장 단계와 축소 단계로 로킹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을 2단계 로킹이라고 하죠. 자, 잠금. 그리고 요것은 잠금 해제입니다. unlock이에요. 오케이? 자, 따라서 정리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전용 록과 공용 록, 자, 익스클러시브 록과 쉐어드 록이라고 하는 용어도 또 출제됐죠. 2011년 1회 4번과 5번을 보시면, 자, 2011년 1회 때 로스트 업데이트 출제됐고, 익스클러시브 록, 쉐어드 록. 자, 전용 록이라고 해서 익스클러시브 록, 공용 록이라고 해서 쉐어드 록이라고 하죠. 자, 트랜잭션이 전용 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익스클러시브 록을 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자, 읽을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고, 읽기와 쓰기를 모두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용 록이에요. 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용이에요, 이거는. 공용이기 때문에 읽기는 허용하지만 쓰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쉐어드 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익스클러시브 록, 쉐어드 록.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러한 부분이 또 내용으로 어떻게 실제 시험 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읽을 수는 있고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다면 거기에는 익스클러시브 록. 자, 읽기, 리드는 허용하지만 쓰기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쉐어드 록입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타임스탬핑도 출제됐죠. 타임스탬핑은 말 그대로 하나의 번호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트랜잭션에 대한 타임스탬프. 트랜잭션이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부여된 고유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맛집 같은 데 가면 기다리지 말라고 번호표를 준다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번호표 또는 은행에 갔을 때 은행의 번호표 뽑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타임스탬핑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2011년 1회 문제는 한 번 출제됐고 아직 반복 출제된 용어들이 없기 때문에 뭐 기사에서건 산업기사에서건 또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2010년 4회 용어들을 보면 뷰, 코스, 인롤,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자,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이 중에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코스라고 하는 게 뭐고 인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고요. 자, 코스라고 하는 거는 속성명, 컬럼명이고요. 어떠어떠한 과정, 코스. 그다음 인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강 신청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2010년 4회에 출제됐고 또 이게 반복 출제됐죠. 2013년 3회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013년 3회에 보면은 3번 4번이 코스 인롤로 또 출제됐죠. 그대로 반복 출제가 됐는데 코스라고 하는 건 컬럼명입니다. 속성명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거예요. 개체가 있는데 렉처라고 하는 개체가 있어요. 강의. 그 다음에 뭐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개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렉처라고 하는 건 과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건 학생 개체죠. 그래서 자, 학생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수강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인롤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스라고 하는 요거는 렉처의 속성명이겠죠. 이해되셨나요? 렉처, 과목의 코스. 무슨 코스냐? 그죠? 그래서 이건 속성명으로 출제된 거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수강 과목이라고 하는 릴레이션과 그 다음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 다시 말해 개체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개체가 있는데 다대다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N대 M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학생은 과목을 여러 과목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될 수 있으니까 다대다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수강한다라고 하는 인롤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그 관계가 요놈도 뭐가 됩니까? 우리 교차 엔터티라고 배웠잖아요. 교차 엔터티가 되고 그리고 요놈도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대다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뭔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롤이라고 하는 이것은 개체명입니다. 개체명. 아시겠죠? 정확히 말하면 관계죠, 관계. 자, 원래 관계였는데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개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고 자, 코스라고 하는 컬럼명, 인롤이라고 하는 개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개체. 이해되셨습니까? 자, 뷰라고 하는 거. 자,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이거는 뭘로 나왔을까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사에서도 또 출제될 수 있죠. 아직 기사에서 출제 안 된 용어죠. 오퍼레이션 뭐예요? 연산.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또 하나가 뭘까요?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자, 뭐예요?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 아닙니까? 자,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는 구조가 명시되어야 하고 연산, 그 구조에 수행되는 연산을 명시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러한 연산이 수행될 때 지켜져야 될 제약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
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스트럭처. 기사에선 출제된 적 없고 산업기사에서도 한번 출제됐으니까 또다시 반복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스트럭처는 언제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죠.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나왔으니까 스트럭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2013년 3회 5번 정답 보세요. 2013년 3회 5번 정답을 보면 스트럭처가 보이죠? 그래서 또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 요소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연산 제약 조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1년 1회 시험 문제에서는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 중에 자, 2가지 용어가 출제됐네요. 원자성과 격리성, 독립성이 출제가 됐네요. 자,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 아카이드 성질 기억나시죠? 기사에서도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 기억해 두세요. 원자성이죠. 자, 그리고 격리성 또는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꼭 기억하세요. 자, 아카이드 성질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2가지가 출제됐네요. 원자성 출제됐고 그 다음에 격리성, 독립성 출제됐죠? 컨시스턴시 뭐예요? 일관성입니다. 자, 일관성도 그 트랜잭션의 특징이고요. 자, 이건 뭐예요? 영속성이죠. 영속성. 자, 4가지 특징 또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시길 바래요. 자, 로스트 업데이트라든지 뭐 캐스케이딩 롤백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또는 뭐 브리치 문제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 또 출제될 수 있죠. 우리 로킹의 종류, 익스클러시브 록, 전용 록과 쉐어드 록, 공용 록. 자, 익스클러시브 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고 쓰기가 다 됩니다. 자, 그러나 공용 록의 경우에는 읽기는 되지만 쓰기가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정리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2011년 2회 기출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나왔네요. Continuous Evolution, 계속적인 변화죠. 자, 계속적인 변화도 있고요. 주소에 의한 참조가 기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2011년 1회 시험 문제의 기사에서는 컨텐츠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출제됐죠. 그죠? 내용에 의한 참조. 자, 따라서 4가지 특징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뭐 쉐어드 데이터다, 뭐 공용 데이터다,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4가지, 특징 4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공유성은 쉽게 맞췄는데 DBA, 그 다음 DA, 그리고 또 DA. 이게 뭐냐? 시험 문제 되게 어려웠죠. 자, 물론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DA하고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데이터 아키텍트하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래요. 일단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면 DA라고 하면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와 같은 IT 전문가들이 금융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은 일단 DBMS를 잘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자, SQL을 잘 다뤄요. 뭐 오라클 전문가라든지 또 MS SQL이나 또는 뭐 MySQL을 잘 다룬다라고 해보죠. 자, 이 사람은 직접 DBMS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실제 SQL 문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DBA라고 하면은 IT 전문가죠. 그죠? 컴퓨터 전문가예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DA하고 데이터 아키텍트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하면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보세요. 구조와 관련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걸 뭐 구분한다는 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내는 게 좀 웃긴데 자,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DBA는 금융과 관련된 어떠한 그 상식이 없어요. 이것 해봐야 은행 가서 뭐 입금이나 하고 이런 작업만 했지 은행 내에서 어떠한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모릅니다. 따라서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다시 말하면 DA가 이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 사람은 IT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과 관련된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상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합니까? 데이터를 설계하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무슨 데이터들이 어떠한 속성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설계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넘겨주면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만들어준 설계도를 보고 좀 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아키텍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사람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걸 결정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넘겨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럼 이런 데이터는 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을 때 이렇게 구조를 짜야 이렇게 생성을 해야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 사람은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DBMS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실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반에 대한 설계를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DA가 데이터 아키텍트가 받아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면 DBA가 실제 DBMS SQL 명령을 가지고 자, create 테이블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주고 여러 가지 DML 명령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제어하고 이걸 다 수행하는 게 DBA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러한 상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DA가 나오면 구조가 어쨌네 저쨌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따라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를 해서 넘겨줍니다. DA에게. 그럼 데이터 아키텍트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해당 이제 그 DBMS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물론 소규모에서는 다 하죠. 혼자 다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험 문제가 특이하게 DBA 또는 DA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트 특이한 용어들이 출제됐죠. 한번 좀 눈여겨봐 주세요. 오케이. 자, 2011년 3회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함수적 종속, 포린 키, 제품 번호, 이행적 함수 종속 어려울 게 없죠. 자, 제품 번호는 속성명이고요. 자, 2012년 1회 때 메소드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 출제됐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출제됐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아니고 물론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용어예요? 필기에서 공부했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공부했던 객체 지향 용어 아닙니까? 객체 지향. 그죠? 아하. 자, 어떤 객체에 행해지는 연산, 그게 바로 메소드죠. 자, 클래스라고 하면 객체들을 묶어서 클래스를 구성한다라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언제 또 출제됐어요? 산업기사에서 또다시 2014년 3회 때 출제됐죠. 자, 따라서 2014년 3회에 출제됐으니까 다시 바로 출제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가 출제됐고 데이터마트, 데이터 마이닝 또는 올랩, 자, 이러한 용어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익숙한 용어들이죠. 자, 2012년 이외에 기출된 용어들을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올랩, 몰랩, 데이터 마이닝, ODBC. 자, ODBC라고 하는 또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했죠. 자,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예요. ODBC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또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JDBC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오픈시켰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커넥티비티, 연결하는 것을 오픈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ODBC는 MS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어떠한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의 그 표준화시킨 그러한 표준 드라이버가 ODBC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 말하면 이 ODBC가 하는 역할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JDBC는 뭐냐면 자바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JDBC 이런 것까지 출제되지 않겠지만 자바가 어쨌네 저쨌네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와 접목될 때 이렇게 나오면 JDBC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어떠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표준 접속 규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ODBC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005년 3회 보면 대체 접수 종류 조인, 이거는 뭐 이전에 출제됐던 용어들인데 자, 4번 5번이 또 새롭게 출제됐죠. 관계 대수입니다. 그리고 관계 해석이에요. 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두 가지 용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도메인, 원자, 외래, 엔드, 뭐 그룹 바이, SQL이 출제됐겠네요. 자, 뭐 셋 이런 용어들, 뭐 셋 널에서 뭐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뭐예요? on, delete, set, null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트가 있으니까 SQL 문장에서 출제가 됐겠죠. 그죠? 자,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2013년도 문제 이거 다 출제됐던 용어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튜닝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 기사에서 출제됐었는데 엔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자, 이거는 속성명하고 개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구조연산 제약 조건의 스트럭처고. 근데 엔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무슨 뭐 자동차 엔진을 튜닝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엔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DBMS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MySQL이라고 하는 DBMS가 있다라 그래 봐요. MySQL. 그러면 이 DBMS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어떠한 데이터 삽입 또는 뭐 데이터의 삭제, 수정 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가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 이걸 엔진이라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검색 사이트를 검색 엔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네이버의 검색 엔진, 구글의 검색 엔진, 자동차의 엔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서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죠. 그죠? 자, 따라서 엔진이 사망하면 그 자동차는 폐차시켜야 됩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복원할 수 있어요. 뭐 교체라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검색 엔진,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수행하는, 자,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검색 엔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엔진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 부위를 말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DBMS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마치 우리 이전에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자, 운영체제 공부할 때 운영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해서 커널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의미예요.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검색 또는 뭐 데이터의 뭐 입력 또는 뭐 삭제, 수정,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DBM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엔진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연산 제약 조건, 스트럭처 출제됐던 거 보시고요. 자, 나머지 용어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죠. 최근 문제니까 이거 뭐 새롭게 출제될 만한 용어는 아니니까요. 자, 이 부분 이미 출제됐던 부분 다시 출제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 출제가 일어났어요. 자, 따라서 산업기사도 이 정도만 용어 정리하시면 분명히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 용어 정리해 드릴 것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용어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기출된 부분에서 또 다시 출제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모든 문제를 맞춰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기출 용어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